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41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이 이제 존 콜트레인이 1958년도에 했던 연주, 호기 카마이클이란 작곡가의 스타더스트 연주였는데요. 1958년에 존 콜트레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연주, 이 스타더스트, 지난주에 소개했던 마지막 그 스타더스트 같은 연주는 그 1958년 정도의 존 콜트레인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식의 연주를 하지 않았었다. 그렇지. 그 이후로는 전혀 존 달라졌으니까. 콜트레인이 향후 이제 진짜 레전드로 자신의 포텐셜을 폭발하기 이전에 아직은 숨죽이고 있었을 법한 시기의 연주니까요. 그 스타더스트 연주가 정확히 1958년 7월 11일 날 녹음한 연주인데요. 진짜 레전드로 폭발하기 이전에 재즈 씬에서 주목받은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던 시절인데요. 존 콜트레인이 이제 재즈계에 들어온 건 오래됐지만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한 1955년인데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이라고 말하는 그 밴드에 참가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해인 56년은 존 콜트레인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의 연주에 매진하던 시기인데 일명 ING 시리즈라고 하는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쿠킹, 워킹, 릴렉싱, 워킹, 스티밍 이 연작을 녹음하던 해가 56년이었고요. 57년이 중요한데 이 당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멤버들이 약물 문제가 엄청 심각해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화가 나갖고 존 콜트레인을 내쫓듯이 내보내고, 근데 존 콜트레인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해가 57년이었는데요. 일단 약물 문제를 해결을 했고 전화위복 삼아서 자기 이제 프레스티지 레코드와 함께 자신의 첫 번째 리더 앨범을 내기도 하고, 후반기에는 델로니어스 몽크와 함께 이제 음악적인 발전을 크게 이뤄내고, 그 쫓겨나서 델로니어스 몽크를 만난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델로니어스 몽크한테 뭐 사상적, 정서적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의 인터뷰에 보면은 그 시기에 그 델로니어스 몽크에게 많은 음악적인 질문을 했고 피아노로 답했다고 델로니어스 몽크가. 그래서 음악적인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평론가들이 판단하는 시기가 57년이었고요. 델로니어스 몽크와 함께 하던 시절에 본인의 개인 앨범 블루노트에서 낸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초창기에 블루 트레인 앨범도 57년에 녹음을 했고요. 58년이 넘어와서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음악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자신의 밴드를 다시 한번 조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퀸텟이 약간 이제 와해되다시피 한 시기에 58년에 다시 멤버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이라고 하는 6인조 밴드를 만드는데 그때 존 콜트레인을 다시 호출을 해갖고 자신의 음악적인 변신에 한번 가담하도록 하게 되고, 존 콜트레인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1958년에는 다시 가담하게 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 즉 섹스텟의 활동과 함께 개인 리더 활동을 했는데, 지난주에 소개했던 스타더스트가 자신의 리더 활동 중에 녹음한 앨범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에 다시 이제 가담한 이후의 활동 중에는 어떤 음악을 연주를 했을까 한 앨범이 생각나서 그 앨범을 129번째 꼬꼬무 곡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앨범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고요. at 뉴포트 1958이란 앨범이고요. 2001년도에 뒤늦게 이제 모아서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 Bye Bye Blackbird라는 곡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런 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보컬 곡으로도 정말 유명해서 가수는 다 불렀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곡 들어보고 연주 들어보면 정말 이게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재즈에 이렇게 가까워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콜트레인 위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은, 콜트레인이 58년 초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컴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이제 첫 녹음이 마일스톤이라는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섹스텟으로 한 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한 명이 혼 섹션 중에 알토 색소폰의 캐넌볼 애들리를 받아들여서 혼이 3명이 되죠.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캐넌볼 애들리의 알토 색소폰. 정말 레전드 3명이 모이게 되는 시기가 이 58년이었고요. 이 앨범은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하드밥이라는 시기를 지나서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는, 즉 모달 재즈로 자신의 이제 즉흥 연주에 대한 방법론을 바꾸게 되는 그런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기의 앨범이 이 마일스톤이라는 앨범인데요. 피아니스트가 레드 갈란드에서 빌 에반스로 바뀌게 되고요. 드러머가 필리 조 존스에서 지미 컵이라는 아주 젊은 드러머로 바뀌게 돼서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 58년도에 이 멤버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캐넌볼 애덜리, 빌 에반스, 폴 챔버스 그리고 지미 컵. 실로 엄청난 라인업이죠. 그래서 이 라인업으로 해서 58년 7월 3일 날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몇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곡들을 모아놓은 앨범이 앤 뉴포트 1958 이 앨범인데요. 이 뉴포트에서의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실황은 사실은 64년도에 마일스 앤 몽크 앳 뉴포트라는 앨범에서 몇 곡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1년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연주만 담아서 바이바이 블랙버드는 그때 처음 소개된 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1954년에 시작된 현재까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그런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이 이 당시 50년대에 마일스 데이비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페스티벌이었던 것이 40년대 말부터 50년대 초반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약물 문제로 본인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54년 정도 되면서 이제 약물 문제도 조금 고쳐 나가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고쳐 나가면서 앨범을 내면서 다시 재기 아닌 재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55년도에 올스타 밴드의 일원으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연주한 사람들이 뭐 델러니어스 몽크, 제리 멀리건, 그러니까 올스타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하는데 그 한 곡이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그때 연주했던 라운드 미드나잇이란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들은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레코드 레이블이었던 콜롬비아 레코드의 프로듀서 조지 아바키안이 계약하자.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약간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는 완전히 메이저의 탑 클래스로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한 곳이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이었고 이 1958년에 이 앨범에서의 연주는 3년 만에 이제 최고의 밴드가 돼서 금이 환영해서 자신의 섹스텟을 이끌고 연주한 그 와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바이바이 블랙버드여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9분 11초 정도의 연주인데 뭐 전에 없는 뭐 혁신적인 연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여름날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잠시 헤어졌던 콜트레인도 다시 들어왔고 빌 에반스도 참여를 했고 캐넌볼 애덜리 같은 정말 재기 넘치는 알토 색소포니스트도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 6명이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 즐기는 연주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낭만적인 연주라고 그럴까?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옷을 갖춰 입은 여름날에 관중이 있고 한낮에 이 밴드가 등장을 해서 몇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편안한 연주가 이 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제 기존에 하던 하드밥 연주에서 방법론을 바꿔서 모덜 재즈로 이동하려는 그러한 시기에 그 전에 굉장히 어쿠스틱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연주가 담겨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존 콜트레인의 솔로가 한 4분이 넘어요. 존 콜트레인이 그랬다고 하죠. 내 솔로를 시작하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랬다고 하죠.
그냥 마우스피스에서 입을 때 이 바보야 뭐 이랬다고 하는데 4분 동안 존 콜트레인이 하는 연주를 들으면 존 콜트레인이 팬이 아니어도 굉장히 훌륭한 연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연주가 담겨 있는 바이바이 블랙버드란 곡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하자면은 1926년도에 작곡된 곡인데요. 뭐 작곡자가 레이 핸더슨, 작사가가 모트 딕슨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 아무랬던 지난날에 작별을 하고 희망의 파랑새를 찾아간다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블랙버드는 블루버드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블루버드가 왠지 희망과 행복 이런 걸 상징한다면 블랙버드는 암울했던 시기를 상징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래 제목 바이 바이 블랙버드는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이여 안녕 뭐 이런 의미의 곡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바이바이 블랙버드라는 곡이 192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보컬 곡으로도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를 했지만 이 곡의 멜로디와 정서를 상징하는 거는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58년도에 연주 이전에 1년 전에 57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가 낸 앨범이 있는데 라운드 어바웃 미드나잇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 속에 속해 있는 바이 바이 블랙버드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상징적인 뮤트 트럼펫으로 굉장히 쓸쓸한 느낌으로 이 곡을 표현해냈는데, 이 곡에서의 연주가 향후 이제 연주자들이 연주곡으로 연주하는 바이 바이 블랙버드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바이 바이 블랙버드라는 곡으로 마일스 데이비스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뮤지션의 바이 바이 블랙버드가 생각이 나서 그 곡을 130번째 꼬꼬무 곡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뮤지션은 키스 자렛이고 앨범은 역시 같은 이름의 바이 바이 블랙버드라는 키스 자렛 트리오의 1991년도 연주를 담아서 93년도에 나온 앨범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난 게 1991년도 9월 28일이에요. 키스 자렛 트리오가 이 앨범을 녹음한 날짜는 91년 10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2주 후에 키스 자렛 트리오가 뉴욕의 파워스테이션 스튜디오에 모여서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헌정하는 앨범으로 이 앨범을 녹음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앨범을 내는데 첫 곡과 앨범명을 바이 바이 블랙버드라고 지은 거죠. 이 앨범 속에 바이 바이 블랙버드는 재즈의 역사 속으로 날아가 버린 검은새,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를 상징해서 바이 바이 블랙버드라는 곡을 타이틀로 삼고 그 첫 곡으로 바이 바이 블랙버드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앨범 하면은 오늘 들고 올래다가 까먹었는데 이 앨범을 사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조감독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즈음 같은데 명동을 걷고 있었는데 레코드샵에서 자그마한 스피커로 바깥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피아노 솔로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트리오 연주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서갖고 한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이제 용돈도 많지 않고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레코드샵을. CD 자켓을 들고 이거 얼마예요? 했는데 정확히 그거를 살 만한 돈 그리고 버스비 정도가 남아 있어서 안심하면서 사왔고 그 앨범을 사와갖고 들은 곡은, 근데 그날 제가 바깥에서 들은 곡은 굉장히 빠른 연주의 부치 앤 부치라는 곡이었는데 그 앨범을 사갖고 들어와서 집에서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듣는데 제일 좋았던 연주는 바이 바이 블랙버드. 이런 아주 선명한 기억이 있는데 이 키스 자렛 트리오가 마일스 데이비스와의 인연이 모두 3명 다 아주 깊어요. 키스 자렛과 드러머 잭 디조넷은 마일스 데이비스가 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일렉트릭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을 때 밴드의 멤버들이었고요.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도
1964년 정도. 그러니까 1964년이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의 그레이트 세컨드 퀸텟 시절에 뭐 허비 행콕이고 론 카터 있던 시절에 베이시스트 론 카터가 참여를 못하게 되면 몇 번 연주에 참여를 했던, 그래서 모두 3명 모두가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연주했던 그런 후배들인 거죠. 이 앨범이 녹음되던 1991년에 키스잘의 트리오는 모두가 40대, 게리 피콕은 한 50대 초반이었을 텐데 떠나간 선배를 위해서 이 앨범을 녹음을 한 건데, 첫 곡이 바이 바이 블랙버드잖아요. 이 앨범의 맨 마지막 곡은 블랙버드 바이 바이예요. 선배에 대한 어떤 추모의 느낌을 아주 진하게 가져가는 그런 앨범이고, 그냥 슬프고 감상적으로 그렇게 추모를 하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씩씩하게 그 선배에 대한 감사함과 추억을 굉장히 활기 넘치는 연주로, 오히려 반대 감성으로 날아가 버린 검은색 마일스 데이비스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 후배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앨범인데, 얼마 전에 우리 채널에 키스잘의 올라간 그 편에 누군가 댓글을 올렸었는데 자기는 키스잘의 신음소리 때문에 못 듣겠대요. 근데 이 연주를 들으면 키스잘의 원기왕성해서 그런지 40대여서 그런지 장난 아니게 저도 좀 거슬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러는데, 그분이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 이 앨범에서 I Thought About You라는 연주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 벌써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런 선배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앨범의 곡들을 연주하는데 바이바이 블랙버드가 좀 거슬리신다면 I Thought About You는 신음소리가 없진 않은데 굉장히 감성적인 연주니 이 곡 대신 그 곡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죠. 근데 그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키스잘의 주변에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키스잘의 또 반성하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 다시는 안 그런다 맹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연주를 하잖아요? 안 되죠. 몰입하다 보면 그건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연주의 일부거든요. 그 저도 쾰른 공연 때도 뒷부분 가면은 막 나오잖아요. 피아노와 근데 어느 게 먼저랄 거 없이 같이 하고 있죠. 오히려 그게 그냥 음악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게 키스잘의시라 생각하고 유일한 피아니스트잖아요. 네. 다른 피아니스트 그런 피아니스트 없거든요. 뭐 버드 파웰도 그렇고 뭐 몇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키스잘의만큼 세게 하지는 않죠. 이번에 읽다 보니까 키스잘의 자신의 음악 인생과 즉흥 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뮤지션으로 선배 마일스 데이비스를 꼽았대요. 베이시스트인 게리 피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일스 데이비스는 연주 중에 한 가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연주 중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역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집중, 그런 종류의 관심, 그런 종류의 헌신이 그의 연주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게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고 훌륭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가르치지 않고도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찬사로 선배를 표현하고 있다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굉장히 훌륭한 뮤지션임에 분명한 것 같죠. 아유, 그럼 재즈 얘기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이름 3인 중에 하나. 네,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